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아시죠? 뭐 사실 어쩌면 저도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텔링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굴곡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재밌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똑같이 가면 더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몰입이 잘 안 돼요. 근데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또 쭉 떨어지는 그 맛이 있어야 딱 그 스토리를 다 들었을 때 재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스토리텔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만약에 똑같이 간다고 하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 인생이 그닥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인생도 굴곡이 있어야 마지막에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재밌었다. 잘 놀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 인생에도 고점과 저점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잘 버무려졌을 때 그 굴곡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인생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굴곡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위치에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재밌게 만들려고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라갈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멋지고 재밌을 겁니다. 자, 수치체제의 그 변천은 제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제가 그 앞에 조선 전기 그 경제활동에 빠르게 넘어갔어요. 왜냐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취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조선 정부에 내는 세금 체계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은요, 그 사회를 다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세금 체제 역시 사회가 바뀌니까 바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늘 우린 공부했지만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체계는 조세, 공납, 역. 요게 이제 큰 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의 어떤 소득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없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잖아요. 조선시대도 똑같이 남성들은 군역을, 이건 이제 군역이라 그래요. 군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뭐 지금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입니다. 자, 조세는요, 과전법, 맨 처음에 이 과전법, 고려 말 공양왕 때 정해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과전법에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취체제, 즉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즉 공무원, 당시 그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국가로부터 어떤 토지를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방식도 있다. 과전법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수취체제, 즉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과전법입니다. 아셨죠? 자, 이 과전법은요, 맥시멈 1결당 한 30도 1결. 이게 1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충 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만 좀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결이면 대략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그 운동장 있죠. 운동장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1결에서 30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30도의 기준은 이게 쌀이에요. 쌀입니다. 쌀인데 왜 쌀 한 가만이 있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보다 좀 더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점도 낸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크게 운동장 그 정도 어떤 사이즈 그 정도에서 나오는 생산량 중에서 쌀 한 가마 이상을 내는 것. 일단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뭐 1결당 30도 하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대략 한 그 정도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요. 그 정도 느낌만 가지면 돼요. 자, 1결당 30도를 내는 겁니다. 아주 좋은 토지인 경우 이렇게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이제 공법으로 바뀌어요. 과전법이.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종대입니다. 이건 세종대. 세종대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종대 공법이라고 바뀌는데 좀 더 구분을 시킨 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키고 있더라.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 그러니까 토지의 그 비옥도, 그다음이 그 해의 풍흉을 따져가지고 등급을 나눈 거예요.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이니까 6, 9, 54, 54개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분화해가지고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 해가 좀 이렇게 별로 흉년이야. 좀 안 좋았어. 그러면 제일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게 이제 1결당 4도. 그해 풍년이야. 좋았어. 그럼 많이 내겠죠? 그럼 1결당 20도. 자, 일단 4도에서 최저 4도에서 최고 20도까지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과전법에서는 최고가 30도잖아요. 근데 세종시대 와서는 최고가 20도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은 깎여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30도에서 20도니까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감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안을 거치면서 이게 사실 이게 54개의 경우의 수를 뭐 이 당시 엑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매번 그걸 이게 다 이 당시 수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요. 인력이 다 투자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최저세율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최저세율 정도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게 인조 때 영정법, 영원히 정해버리는 법, 그냥 딱 최저세율로 정해버린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냥 최저세율 오다가 그냥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결당 4에서 6도 정도를 내라.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1결당 4에서 6도 정도를 내라. 이게 영정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 볼게요.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 특산물을 내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그 특산물을 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산물 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매해 내야 될 그 생산량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귤 같은 거, 그 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요만큼 콩알처럼 열릴 때 이거 개수를 다 세가요. 그리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귤이 이렇게 콩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쟤도 비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항상 여러분들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똑같아요.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가 등장합니다. 조선시대도 똑같아. 이 공납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뭘? 공납을 막아주는, 막을 방자거든요. 막아주는 방납업자들이 생깁니다. 대행해주는 거야. 그냥 그 방납업자한테 돈만 내면 돼. 그러면 귤을 알아서 거기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귤을 만들 이유가 없어. 난 돈만 내면 되는 거야.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방납업자들이 그 지역의 사또, 수령하고 짜고 뒷돈을 주면서 오로지 방납업자의 방납업자의 대추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방납업자는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난 돈만 주면 되는 건데 그 돈을 내야 되는 그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라.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무 비싸다. 나 귤 한 상자에 내가 지금 뭐 준비하면 10,000원이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왜 10만 원이나 내야 돼? 나 그냥 내가 10,000원 할 거야. 그 중요한 거는 사또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상했느니 이걸 어떻게 임금한테 맞춰? 돌려보내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백성들은 방납업자의 귤만을, 방납업자의 대추만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비싼 돈이 가면 방납업자는 사또한테 찔러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납의 폐단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592년이 지나면서
양란이 이제 임진을 거치면서 광해군 때 이원익이라고 하는 오리대감 이원익, 예, 오리대감 오리대감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 쌀로 내도록 하자. 왜냐면 쌀은 곧 화폐예요. 그러니까 화폐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귤 이거 상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야? 그 내가 보기에 이거 난 괜찮은데 사또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는 쌀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잖아요. 이건 돈이니까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낼 수 있는 대동법을 시행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광해군 때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대동법은 초창기에 이제 사실 이 경기도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경기도부터 출발했던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활약했던 인물은 김육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뜻 설명드렸지만 조선의 3대 기업가 하면 조광조, 그다음에 김육, 대동법의 김육, 그다음이 흥선대원군 이 세 명이 될 수 있어요. 이 김육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데 정말 평생을 바쳤던 관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건데 이 1결당 12두를 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1결당 12도잖아 지금. 1결당 12도. 옛날에 원래 특산물은 집집마다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귤 한 상자씩 내 집집마다 양반 집이건 백성 집이건 다 똑같이 한 상자씩 내야 됐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이 대동법은 뭐예요? 땅에다가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내가 땅이 없어. 그러면 공납은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왜냐면 난 땅이 없어. 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금을 이게 1결당 12도인데. 그죠? 즉 원칙적으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토지가 많아.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결당 12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누굴까? 양반 지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양반 지주들인데 이거 찬성하겠냐고요. 아유,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죠. 아시잖아요. 네, 이제 또 이제 헤드라인 나오는 거야. 신문 언론마다 세금 폭탄 이래도 되는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저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무려 시간이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세금을 늘리는 게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득권층들이 이걸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손해보는 거 이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낸 사람이 김육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좀 잊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김육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대동법은요, 이 선해청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임금이 임금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 그 상위에 찬이 올라온다고요. 찬이 올라오는데 귤이 올라왔어. 이 귤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치가 올라왔어. 삼치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그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다 올라온 게 이 임금의 수라상이에요, 수라상. 그래서 사실 이 수라상 위에는 전국 팔도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임금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왜 삼치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임금은요. 그 수라상의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지역의 특산물이 있는데 이제 특산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원칙적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이제는 뭘로 내는 거예요? 귤, 삼치 대신에 그 지역 사람들, 제주도나 여수 사람들 뭘 내는 거예요? 쌀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수라상 위에 쌀만 올라오나? 쌀만 먹나? 아니죠. 임금이 여전히 삼치를 먹어야 되고 귤을 먹어야 되니까 여수와 제주에서 올라온 쌀, 그 돈이겠죠. 그걸 가지고 귤과 삼치를 사와야 되겠죠. 그래야 임금이 그걸 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대신해주는 상인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 이 공인이 대동법의 결과 등장한 상인이에요. 대동법의 결과 등장한 상인. 이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사와주는 역할. 공인. 그런데 보세요. 이 공인은 스케일이 큽니다. 이 정부에서 원하는 삼치 100마리. 한두 마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왕창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물건을 대야 되는 사람들이 물건을 왕창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상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업이었냐면 그냥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쓰는 그런 규모였는데 조선 후기로 하면서 이게 왕창 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왕창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드는 이유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 만드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상품 그리고 그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공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공인이 이제 돌면서 물건을 왕창 사가니 사람들은 물건을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교환도 이루어지겠고 교환하는 데 화폐가 또 필요할 것이고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즉 조선 전기 모습과 조선 후기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 자급자족에 의한 농업사회였다면 조선 후기 와서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품을 만드는 이런 경제적 모습들이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조금씩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 자본주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다. 보여지는 것이죠. 자, 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이제 군대 가는 것이고 요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성쌓기란지 뭐 다리 놓기 뭐 할 때 가잖아요.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지금은 이런 거 없죠.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가는 건 있는데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없죠. 근데 이 당시 이제 요역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질 때까지 한 200년 동안 큰 전쟁은 없어요. 뭐 물론 삼포외란도 있고 을묘외변도 있긴 하지만 엄청난 전쟁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군대를 가서 뭘 하냐면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요역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훈련은 안 받고 삽질만 했다. 이런 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일하느니 그냥 돈 내고 빠져가 내가 이제 우리 집 농사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때는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대신 세운다. 대신 내가 대신 나는 농사 지을 거니까 너 돈 줄 테니 너가 갔다 와.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대립. 그다음에 방군수포, 놓을 방자. 이게 방생한다 그러죠. 예,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뭐를 내면?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 이게 방군수포라 그래요. 대략 한 1년에 한 2필 정도 내면 빼줬습니다. 1년에 한 필이 뭐 예를 들면 왜 물레로 그 옷감을 만들잖아. 옷감을 만드는데 한 필만 해도 그 길이가 거의 한 15m가 넘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뭐 농사일 짓고 그거 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는 게. 어쨌건 이제 1년에 한 2필 정도를 내야 되니까 빡빡하죠.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영조 때,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앞에 배웠습니다. 균역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 균역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역을 균일하게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2필 내는 게 한 필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필 내는 게 한 필로 줄어든 거야.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감세가 되는 거죠. 감세.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쓰여질 때가 있어요. 쓰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줄이면 어딘가에서 채워 넣어야 돼요. 세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영조 때 1년에 한 필이라고 했지만 그럼 한 필을 어떻게 할 거야? 그 한 필 갖고 이제까지 세금이 뭐 어디 운영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채워 넣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영조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장. 고기 잡으러 갈 때 세금 내는 거예요. 염세. 이거 이제 소금. 그래가지고 어장세, 염세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선박세. 배가 움직일 때 내는 어떤 세금.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내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돈을 좀 벌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나도 뭐 좀 이렇게 명예직 바로 그래서 선무군관 일반 백성들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임명장을 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대신 명예임명장을 주는데 포를 내라는 거예요. 국가지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을 내고 있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장. 결장은 뭐냐면 1결당 2두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또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또 땅으로 왔어요. 또 토지의 세금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고 공납은 특산물이고 역은 노동력인데 조선 전기만 해도 조선 후기에 오니까 보세요. 조세도 지금 땅에다 물리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공납도 지금 집집마다가 아니라 땅에다 지금 세금 물리고 있죠. 역도 지금 물론 이제 어염세, 선박세, 선무관포 있지만 결국은 결장 땅에다 물리고 있어요. 지금 다 공통적으로 세금을 어디에 물리고 있습니까? 땅에다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원래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그죠? 모든 세금들이 지금 전세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에다 물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전기만 해도 토지에 나오는 생산력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에다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산물 그것도 내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 토지의 생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도 국가는 충분히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세금들이 자꾸 토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화 현상이 가는 것이죠. 그 말은 건 뭐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그 왜 부동산 그 부양책, 부동산 그 이렇게 폭등 이거 잡겠다고 해서 세금이 막 중과되지 않습니까? 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곧 돈이지 않습니까? 쌀은 곧 돈인데 지금 다 세금을 쌀로 내고 있죠. 이걸 바로 조세의 급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의 전세화 현상, 토지에 물리고 있다. 그리고 그걸 쌀로 내고 있으니까 급납화 현상. 조세의 전세화와 급납화 현상이 조선 후기 와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이 조선 후기의 그 수치 체제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세금 그 체제하고 많이 유사해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더라. 하지만 그게 쉽게 된 건 아니었더라. 강력한 어떤 저항들이 있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